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겠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도 저항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기회의 요인으로 바꾸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건 매우 복합적이어서 그 안에 위기적 요인, 나쁜 요인과 또 기회적 요인이 뒤섞여 있는데, 기회적 요인, 좋은 측면이 많은 것을 보통 우리는 기회라고 말하고, 나쁜 측면이 많은 걸 위기라고 말하죠.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 그리고 어쩌면 자연재해 비슷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중에 나쁜 요인을 최소화하고 좋은 측면을 최대한 키우면 위기 상황이 기회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위협 요소, 또 나쁜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또 좋은 요소들을 극대화할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잘 활용해서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면 더 좋은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낙담을 하고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자세히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시험이 어려워도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 거지 나만 어려운 건 아니죠. 시험이 쉬우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결국은 평소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론 나는 거죠. 갑자기 시험이 쉬워져서 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국제 상황도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뜻대로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절박하게 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지금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주 잘하고들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에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진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새벽 UAE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3명이 전세기로 귀국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는 카타르 비상항공편으로 우리 국민 322명이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귀국 국민과 가족들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됩니다. 외교부의 노고가 컸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전폭적으로 협력해 준 UAE와 카타르 정부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현지에는 많은 국민들이 남아 계십니다. 관계부처는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하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전세기 추가 투입을 필요해서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 또한 각별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 토론 사항에 있기는 합니다. 지난 22년에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로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에 이릅니다. 민생 안전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습니다. 전세 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좀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뭐 굳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굳이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리께서 한번 이걸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일종의 좀 팀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가 다 해오던 일이긴 한데 좀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좀 주요 과제를 좀 뽑아가지고 모아서 종합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최근에 주한미군이 뭐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 지출 수준, 총액 수준이,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GDP보다 1.4배가 높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실제로. 물론 거기에 이제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죠.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혹여라도 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럼 어떡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리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되고, 저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또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뭐 이런 객관적인 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부처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5가지 안건의 보고와 토론이 있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순서로 장관님들이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동 지역 상황과 재외국민 보호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력 충돌이 11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으며 미국의 3번째 항공모함 전단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미 전쟁부에서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다소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정세의 향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를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걸프 지역에 이어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등 영내 긴장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라크 내 우리 공관 인근에서도 공격이 발생한 만큼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공관원과 체류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더욱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국 동향입니다. 중국은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해야 된다고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보 제공과 같이 비군사적 방식으로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군사 지원을 표명하는 등 방어적 개인 목적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UAE, 바레인, 카타르 외교장관 등과 통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의 민항편 운항 재개와 전세기 운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 접수된 우리 국민 직접 피해는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중동 지역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이 지역의 13개 공관장들과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공관의 애로사항과 현지의 건의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우리 국민 대피 계획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 체류자 숫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젯밤 11시 현재 총 14,687명이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에 단기 체류자는 2,169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새벽에는 우리 정부가 신속히 마련한 에티하드 항공 전세기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국민 203명을 태우고 귀국했고 지난 3월 6일부터는 UAE와 한국 간 민항편 운항도 재개되어 우리 국민 귀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바탕으로 카타르발 긴급 항공편도 확보했으며 오늘 새벽에 우리 국민 322명이 인천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육로로 대피하는 국민들을 위한 중동 지역 공관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바레인 내에 우리 국민 30여 명이 공관의 도움으로 안전한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일요일
중동 지역 7개국의 여행 경보를 3단계 출국 권고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우리 국민들이 높은 현지 항공권 가격과 치열한 예약 경쟁으로 귀국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사우디에 우리 전세기 등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군용기는 비상 대기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몇 대 정도 대기시켜놨어요? 4대 대기시켰습니다. 4대. KC330하고 C130J를 4대 대기시켜놓고 720명 정도 긴급 수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회 720명.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 어제 제가 왜 그 카타르 항공에 근무하는 그 한국인들이 뭐 한 천몇백 명 된다고? 1650명입니다. 전체. 그 사람들은 지금 긴급 귀국 대상은 아닌가요? 아마 개별적으로는 돌아오고 싶은데 회사 차원에서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돌아오면은 자칫 일자리를 잃을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기묘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 권고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보를 했고 또 저희 대사관에서 그 각 항공사를 접촉해 가지고 출국 그러니까 여행 금지 구역으로 돼 있는 나라에는 서비스에 그서 좀 빠지도록 하는 것도 얘기를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메시지 보냈던 그 사안의 경우는 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회사 차원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협조를 좀 요청해달라 그런 네,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미 협조를 해오기 있었기 때문에 잘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없으면 다음 예, 볼까요?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중동 상황 관련한 경제 분야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국제 유가나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이러한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유가가 브렌트 유가 어제 102불 90센트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90.3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텍사스 유가도 102불 어제 저녁 때 102불이었는데 오늘 87.9불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어제자로는 100불 정도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도 같은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유가는 지금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석유류 제품은 어제자로는 휘발유가 리터당 1904원, 경유가 1928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가 상승이 연료라든지 물류, 배달비 등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그리고 택배업자 등 어려움을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6%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9시 30분 현재 5% 이상 또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3년물이 어제는 19.3bp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갔습니다만 9시 좀 전에 제가 확인한 바는 13.4 베이시스 포인트 또 떨어지고 이 또한 굉장히 등락이 심한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는 1,495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9시 30분 현재 1,470원대로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7건의 피해 애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송 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 등가 등의 요인입니다. 예의주시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의 경우는 수입액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고 있어서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유가 환율 상승, 주가 하락이 물가 상승 또는 소비 심리 악화 등으로 이어져서 내수 회복의 제약이나 또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에도 영향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오고 있던 실물, 에너지, 금융의 상계반의 반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계 장관회의도 비상경제관계 장관회의로 전환해서 매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민생 분야에 있어서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금주 내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점 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로 사재기라든지 담합, 판매 기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국제 유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 추가 인하 그리고 유료 소비자 직접 지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동 외의 수입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 비축유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고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 도입 등 최대한 석유 공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등의 대체 발전을 통해서 석유 소비량을 줄인 등 수요 측면도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발로 인해서 민생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전 바우처,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란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을 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도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자금은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 부분의 채권 발행량은 최대한 조정하고 그다음에 한은을 통해서 3월 10일 날 3조 원의 국고채 매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긴급으로 필요한 경우는 또 국고채 매입 등을 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그 외환시장 안정 세법 3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히 개정되도록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도 신속 마련하는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외환당국이 적기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중소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1:1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20조 3천억 원의 그 수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물류 바우처를 종전에는 국제 운송비만 지급했습니다만 물류비 전반으로 확대해서 그리고 그 지원도 패스 트랙을 적용해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원금 특별 만기도 1년 연장하고 가상금리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 상황에 따라서 애로를 겪고 있거나 또는 애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서 구매, 긴급 운영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나프타는 수출 물량의 국내 전환 등을 통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해서 실물 경제 역량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하여튼 경기,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어쨌든 어젯밤에도 엄청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구하고 도로 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는 브렌트유가 네. 90불대, 근데 80불대라 이렇게.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두바이유는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두바이유는 어제자가 100불 정도였는데 오늘 아마 이 부분도 아침 모니터링 해보면 아마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이건 올랐다고? 이건 변동이 안 돼 있던데? 네. 약간 늦은 건가요? 예, 어제 예. 아, 시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최고 가격제 시행이 지금 유류 대금을 전쟁 발발 다음 날인가 바로 올려버려서 네. 이미 한 일주일 훨씬 넘었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즉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언제쯤 할 거라고요? 금주 내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상 최저 절차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려면은 규제개혁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시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규제개혁 그 절차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이미 올려서 지금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지연이 열흘 이상 지금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 국민들 피해는 계속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네. 보완 대책은 뭐예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유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보통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2주라 그러는데 2주인지도 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 2주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 열흘 이렇게 걸려버리면 네. 그러면 2주 후면은 그럼 최고 가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네네. 그럼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생산 원가가 올랐다. 네. 그거 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또 최고 가격을 변경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존에 이미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이미 올려받은 부분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때 바로 최고 가격을 올리지 말고 네.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을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네. 실제 오른 시점 이후에도 그 기간만큼은 최고 가격을 네. 유지하는 네. 그런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행정 고시가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유업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작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그만큼 더 지연시켜서 네.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네, 수 있게. 근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네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산 원가와 최고 가격 차이에서 벌어진 실제 제조업체, 정유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할 때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에 취한 일종의 부당이 네. 그걸 감안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법률상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감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도 피해가 없게 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되
공정하게 세심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한 되도록 네.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위기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는 그 기업의 윤리 문제이기도 한데 네, 하여튼 그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네, 행정지도도 좀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에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방식 중에 이게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좀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네,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니까요. 예를 들면 유류대금을 일률적으로 그 유류세를 내려주면 네, 어쨌든 그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많이 통제는 쓰는 못 하잖아요. 사람들은,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해서 네. 지원을 하면 네, 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도 있고 네.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네, 네. 뭐 크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꼭 이 양자택일이 아니고 네.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좀 내리고 네. 서민들을 또 위해서. 서민들은 재정 지원은 네. 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섞어서 하는 방안을 섞어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비중을 또 얼만큼 할 거냐도 이제 결국 정책적 판단의 결단의 영역인데 네, 저는 가능하면 물론 실무 검토를 하시겠지만 네.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지금 유류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휘발유는 7% 이제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37%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그 중에서 한 10%를 더 해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직접 지원을 좀 늘린다 이런 부분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극화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원래 유류세를 징수하면 이제 그게 일반 재정 재원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정부 재정 집행을 하잖아요. 네.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 네. 이걸 통해서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과도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의 기본 역할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유류세 부분도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결국 그런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네.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세밀하게 좀 네. 일이 많긴 하겠지만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니까요. 하여튼 말씀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네. 속도전으로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속도를 더 빨리 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늘리고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각 가구별로 또는 뭐 마을 단위로 또는 지역 단위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좀 확대할 수 있게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구성원들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잖아요. 네, 에너지 전환도 사실 저항이 있는 건데 네, 이럴 때일수록 기회이기도 하니까 전환을 좀 신속하게 과감하게 네. 햇빛소득, 바람소득, 개통소득 해서 가능하면 모두의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의 범위나 내용을 더 신속하게 속도가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햇빛 에너지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전기차 전환도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서 전기차 예산이 좀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를 뭘로 생산하느냐. 결국 그 수입한 화석연료로 생산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바람이나 뭐 햇빛 같은 걸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느냐 이건데, 전기차 전환도 중요한데 더 근본적으로 전기를 뭘로 생산할 거냐. 재생을 주력으로 하고 원전을 보조로 그러니까, 하고 예. 해서 근데- 탈탄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그건 장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라도 속도를 좀 내야 된다. 과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필요하면 뭐 이번에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뭐 한계 기업들 지원인 뭐 등등 할래도 좀 추가의 재정이 필요하겠죠. 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좀 부족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추경 재원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다. 예,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또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좀 들고. 예, 그래서 늘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대통령 방침을 받아 적정한 규모로는 네. 뭐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 이상으로 좀 세원 경제 회복이 좀 속도가 사실 빠른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한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많이 올라서 뭐 제 예측보다도 더 빠르게 올랐는데 아직도 사실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 중에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네. 공정성 강화, 그 다음에 경영 지배권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거.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어요.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코스닥 시장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 너무 엉터리 주식들이 많은 문제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속을 대비해서 과도하게 눌러놓는다든지, 그 외에도 뭐 정리할 게 많잖아요. 우리 정책시장. 예, 금융위원회에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예. 그것도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삼법 개정을 너무 당연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삼법 개정을 통해서 주가가 정상화되면서 사실은 기업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삼법 개정하면 회사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막 저항하고 뭐 필부하고 난리가 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까지도 아주 재원이 좀 풍부해져서 고갈 시기까지 뭐 한참 늦춰지는 이런 이익이 있는데, 지금도 또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하려면 여전히 또 뭐 저항하는 또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예. 과감하게 좀 준비해서 좀 국회하고 협조해서 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물론 뭐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러긴 한데 우리 정부 부처들은 정말 신속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좀 국회도 무슨 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국가 위기 극복에 또 협조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국회 쪽에도 협조 쪽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뭐 예, 총리께서 국회도 그 민생경제 추진단이 이제 여당에서는 그 구성돼 있고요. 옛날에 있던 이제 거? 여당에서. 예, 그런데 그 야당까지 할 수 있는 그 여당에는 지금 민생경제 추진단이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 야당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네, 거는 좀 가능하면 그러면 좋겠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국가적 위기 극복은 사실 뭐 정치적 이해 문제는 좀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통합 때 그랬듯이 이 문제도 저희가 요청을 여야를 넘어서 하겠습니다. 네, 좀 해주시고 말이 나온 김에 어쨌든 야당이
이번에 그 대미 투자 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해줘가지고 예, 여야가 제 시간 안에 반대체로. 처리되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이 이렇게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치적 의제를 놓고 경쟁하고 뭐 심하게는 다투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이런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그러면 좋겠고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네, 저는 뭐 드릴 말씀 다 드리는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에 듣고. 하고 갈까요? 네. 네, 산업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정유사 등의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국민 생활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격 동향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석유사업법에 따라 금주내 최고 가격제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인 고시를 신속하게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국제 유가 안전 장치로서 시장 가격 급등 시기에 국민 생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시장 가격 급등 시기에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유사 등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엄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 담합,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행안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자영업자, 농민 등 고유가 영향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유가 급등과 수급 불안 상황이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급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요. 유류세를 내려서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을 낮추면 아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결과가 네네. 되죠. 결국은 소비자 가격을 그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다 반영을 한 다음에 그 세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걷어서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직접 보죠. 좀 이렇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소득 재분배 네. 효과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 서민들은 돈을 많이 쓰니까 한계 소비 성향. 네,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측면의 이익은 있는데 이 물가 통제 측면에서 보면 네.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네,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를 안 내려주면 네.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도 물가가 오르는 것도 네. 그 국민 경제에 약간의 부담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 양자를 또 경제학적으로도 예를 들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도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유익한 게 분명한데 네, 맞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이게 유류세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놓지 않으면은 유류세가 올라가서 또 여기 부과되는 또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대통령 말씀하시면 저희들 30% 정도 룸이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쓰고 직접 타겟팅도 하고 그러면 물가도 좀 떨어지고 또 타겟팅해서 또 양극화도 좀 완화가 되는 요 믹서되는 방법을. 우리 정책시장님은 좀 어떠세요? 네, 그 직접 타겟팅 받은 그 국민들에게 더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 1차 효과는. 네, 일단 이제 복지적 측면은 근데 이제 2차 원외로 효과가-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할 때 물가 상승과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2차에 이제 CPI나 이런 데 유가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이 CPI나 물가 수준 전체는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여차 2차, 3차로 쭉 이제 확대되면 그거는 아마도 더 종합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경제에 더
그 뭐 물가는 또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주면 서민들이 또 그 타격을 받으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일반 균형 이론을 해보면 유류세 부분이 그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경제적 측면에서 예, 보면. 경제적 2차, 3차 효과가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유류세 효과가 있고 매크로 거시경제 관련 그다음에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또 이게 보조 타겟팅 보조를 두 가지 믹서 써주는 그럼 복지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상충되는 게 그건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여튼 그 연구를 잘 해보시죠. 예, 한국은행하고 또 그것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통령 요거 하기 전에 네. 또 대통령께서 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네. 고시도 같이 저희들 준비해서 아,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예, 맞아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네. 최고 가격제 설정이 매점 매석하고 이렇게 네. 같이 가야지만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지금 이 최고 가격 결정 제도는 네. 물가 무슨 의에 관한 법률인가요? 아니면 물가 안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석유사업법에는 요 석유 석유사업법에 있는 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도 예를 들면 단계 3단계 내가 그때 마스크 통제 때문에 예, 할 수 있어요. 봤던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1, 2, 3단계가 있던데 그죠? 물가 안정법에서 뭐 부당 행위라든지 매선 매적이라든지 최고 가격제 해가지고 가격 그러니까 그 거래 통제, 가격 통제 다음에 아예 뭐 배분하는 걸로 마스크처럼 수급 네, 자체를 수급을 통제하는 이 3단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석유사업법에서 우리가 가격 최고 가격에 지정하는 거 말고도 네. 일반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가 조치도 얼마든지 할 수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점 매석을 물가 안정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매점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격 통제하는 거 다음 단계로 그 거래 통제, 네, 그 물량 통제. 요 나머지 두 단계 부분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좀 검토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격 담합 관련해서 공정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지난주에 그 정유사의 공급과 변화하고 주유소의 판매가 변화를 점검했고요. 지금 공급과 변화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담합 조사의 필요성을 저희가 확인해서 어제 담합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조사 계획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고요. 정유사에는 협조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격 인상을 원가 상승 시기에 맞추도록 자발적으로 좀 늦춰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주유소 가격의 경우도 지방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점검반을 조직해서 일부 가격이 많이 오른 그리고 동시에 인근 지역들이 오른 경우에 담합 혐의가 포착돼서 일부 현장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금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할 계획이고요. 주유소에도 협조를 요청하는데 인근 주유소와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합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위가 엄정히 제재할 수 있으니 그런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공정위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산업경제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관행화되다시피 이 부정불법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 남용하고 독과점 지위 남용하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담합이나 이런 거 숨어서 몰래 하니까 소위 밀행하니까 잘 발각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담합 행위나 이런 그 불공정 거래 행위 또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보통 매출의 10%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 그로 인해서 환수한 금액에 한도 제한 없이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예를 들면 과징금이 1조 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예요? 지금 10%까지 10%. 상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한 없이 하는 거니까 1조 원짜리 그 담합을 신고해서 그 1,000억 아니 보통 담합하면 뭐 몇조 원, 몇십조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총 규모는 매출 규모는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렇죠. 최근 설탕 같은 경우는 뭐 한 4조 원 그 정도. 네, 과징금을 그러면 4천억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4천억 부과했고요. 4천억을 부과하면 포상금이 400억이죠. 400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이게 내부적으로 뭐 그 회장이 직접 하지는 않을 테니까 예.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직원들이 하지만 직원들이 언젠가는 그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 수백억의 그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기업들 그 부정행위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 폐가망신이 난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외에 일종의 부정 불법행위를 하면 거기서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 불법행위하면 엄청난 과징금에다가 그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으로는 또 포상금 무제한으로 포상금 늘릴 거고요.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뭐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율도 지금 현재 20% 상한인데 30%로 올라갑니다. 그 법 개정에서. 그러면 더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30% 올리는 거야 법 개정한 다음부터 시행이 되지만 예.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신고해가지고 과징금의 10% 주는 거는 옛날 것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현행 20%고요. 그러니까. 최소 10% 되도록 고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 담합행위, 뭐 불공정 행위, 과점, 독점, 지위, 남용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다가 거기다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왜 그런 걸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30억이 상한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는 뭐 수백억 그 포상금이 주어질 텐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과기부 장관도 생각이 좀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문체부 장관이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아. 그 별로 해당이 없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 기업들도 진짜 숙지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불공정 부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정말 버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뭐 얘기하면 뭐 협박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고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 보고는 다 원안대로 접수하고 다음은 해양사무 차관입니다. 네. 우리 국민안전 관련해서 우리 선원 선박 문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 그 제가 그 상황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내측, 안측,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쪽에 해서 지금 봉쇄돼서 못 나오고 있는 데 있는 우리 선원이 지금 총 18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 26척에 146명이 승선해 계시고요. 외국적 선박에 11척에 37명이 승선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당분간 한 달치 정도의 그 물품 공급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우선은 선박에 있으면서 상황 전개를 지켜볼 텐데 아마 조금 지나면 장기화되면 선원분들이 이제 하선에서 귀국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이제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선사하고 노조하고 상의하고 이제 구체적인 수요들이 나오면 또 외교당국하고 해서 안전한 귀국 문제들 미리미리 챙겨 나가고 있던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잘 챙겨주십시오. 네.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평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과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일반 청소년에게 현물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확대하여 지원 중입니다.
다만 기존 정부 지원은 청소년 대상 바우처 중심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동향을 보면 과거 일부 생리대에서 안전성 논란 이후 친환경, 유기농 등 고가 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업계에서 중저가 제품 출시 및 가격 인하로 생리대 구매 비용 부담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제부터는 안건의 핵심 주제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이 지원 대상을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바우처 지원 방식 외에 현물 지원을 병행하여 여성 건강권을 제고할 뿐 아니라 생리대 물가 인하 효과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방식입니다. 지역별 인구 규모와 산업 현황, 생활 패턴 등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지역 10곳을 선정하여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생리대를 비치하고 산업지역은 위 공공시설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여성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산어촌은 공공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마을회관 등 주거지 인접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생리대를 비치하고 필요시 복지 전달체계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체계입니다. 중앙정부는 안전성 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하여 단가 계획을 체결하고 지방정부는 생리대를 구매하여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유형별 접근성과 이용률 등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본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정부 최초의 공공생리대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및 업체 선정 계약에 식약처와 조달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공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접근성 높은 공공시설에 비치되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도 생리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달여 가까이 진행된 생리대 지원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 월경권 관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매우 활발히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언론에서도 200건 이상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기존 제도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생리대 얘기가 워낙 좀 가격이 높아서 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요 품목만 특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생리대 말고도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필수품 거의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품들에 대해서 일종의 독과점을 이용한 폭리나 또 과도한 국민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 부처에서는 좀 그런 고민도 해봐 주세요. 이거 외에도 사실 이럴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이거야 제가 우연히 어디 인터넷에 기사 뜬 거 보고 얘기해서 시작됐는데 그 외에도 아마 많이 있을 수 있다. 각 부처가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생리대가 이게 보통 200원 중반 300원대 이렇게 되고 300원대가 주로 많다던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원짜리가 공급되고 있는 거죠. 네네. 100원이 업체들 통해서 좀 공급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에는 살래야 살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일단 1차적인 문제는 상당히 완화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죠. 네.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네, 슬쩍. 그러지 않게끔 저희 공정거래위와 함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네.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얘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요. 이게 생리대뿐만 아니라 사람 인체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 마스크 같은 경우도 네. 철저한 네. 안전 평가를 하고 통과된 경우만 생산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성이 앞으로 문제가 되면 그건 정부 잘못이 되겠죠. 네. 관리 부실. 네.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식약처에서는 모든 생리대에 대해서 동일한 안전성과 품질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가격이 낮으면 안전성 기준이 낮아지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기도 하는데 모든 생리대는 동일하게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거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겠죠. 네. 잘 점검하겠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또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가 들어왔는데 1월 말부터 그래요? 이미 2건은 저희가 신속하게 심사를 했고요. 지금 5개가 또 심사 중입니다. 그 100원짜리 네네, 그런 실속형 생리대가 1월 많이 말부터 들어오군요. 1월 말부터 이미 7개 제품이 심사가 들어왔는데 보통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한 3주 이내로 열심히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정말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있을 텐데 뭐 용역 서비스도 있겠고 사실은 이렇게 시정하면은 시정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 그죠? 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는데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문제겠죠. 결국 정부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물품들이나 이런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좀 정리하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정부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회사들이 경쟁을 많이 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국제 경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요. 이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 경쟁에 의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태되면서 몇 개만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국내적으로 보면 거의 독과점적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물가 관련해서 지금 TF 있죠? 예. 저기 총리실에 있나요? 부총리와 제가 공정.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물품 사례들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좀 과도한 좀 가격 인상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곳곳에. 그래서 뭐 물가 TF도 만들었을 텐데 이거를 그냥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도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네. 국민 신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 받고 또 현장 조사도 좀 하고 거기 구성원들도 좀 민간인들도 좀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네. 그 소비자 보호 활동하는 뭐 이런 소비자 보호. 단체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좀 참여시키든지 어쨌든 현장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좀 발굴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좀 그렇게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희들은 각 부처를 통해 가지고 품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네. 과거는 뭐 전체 전반적인 물가보다는 품목별 물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요. 네. 기본소득이 있고 기본소득의 확산으로 저희가 교통, 의료 등등의 이제 기본 서비스 확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런 부분은 일종의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기본 물품인데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물가를 관리해서 제공하는 그런 일종의 기본 공공 물품이어서 그런 리스트를 한번 별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독과점적 지위 때문에 생기는 이런 시장 지위 남용 그리고 가격 인상 요거는 어쨌든 좀 찍어서 좀 해보고 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 생활의 필수 물품들은 최저선을 뭐 요즘 표현으로는 기본선을 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냐 국가가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드림센터 같은 거죠. 굶어 죽지는 않게 하자. 네. 저게 사실 그냥 드림 센터가 전국에 이미 존재하면 사실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런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저 카메라로 요 생리대 시장 동향하고 생리용품 지원 국내외 사례도 한번 비춰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 하면 또 포퓰리즘에 뭐 퍼주기냐 뭐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사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적당하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생리대 가격에서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 거래 여부가 있는지 현재 네.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 비용을 과도하게 가격을 반영해서 가격을 인상했는지 가격 담합 이 부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생리대 생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중저가 제품을 확대하고 공급 확대하고 가격을 인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 이 제품 사업자들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가격 인하의 여력은 더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좀 가격을 네. 이런 필수제에는 좀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국민 생활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긴 한데 하여튼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본으로 좀 돌아간다.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일은 너무 과거를 막 이렇게 너무 파헤치는 방식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좀 시정하고 또 새로운 과거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노력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 너무 가혹하게 안 하면 좋겠어요.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잘 하시겠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먼저 다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권한 행사를 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 좀 이렇게 엄정하게 좀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속의 편의 때문에 열심히 좀 개선해 보려는 쪽이 피해를 보거나 이러지 않게 좀 악의적으로 지위를 누리는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속하는 뭐 그런 쪽에 집중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못했는데 어쨌든 부당행위를 해서 일종의 과징금을 이제 부과받거나 제재금을 부과받을 경우에 10%의 이제 포상을 하기로 했는데 제한 없이. 그런데 문제는 그 내부 실제 관여자, 참여자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신고했다. 내가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받거나 내가 처벌받으면 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럴 경우는 보통 그 신고자 면책 감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있으면 그걸 또 보장을 해주고 실제 예를 들면 가담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제로 그 내부 가담자들이 신고를 하겠죠. 대신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좀 제3자가 한 경우보다는 좀 깎아야 되겠죠. 일정 정도 감해서 제 생각에 반 정도를 감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그 대상으로 지급할 거죠?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자진신고. 관련자들이 가담자. 그러니까 일종의 뭐 법적으로 표현하면 공범, 공범의 경우도 신고를 하면 면책 감면, 형처벌 감면에다가 지금 포상은 아마 안 해줄 가능성이 많은데 포상도 똑같이는 그렇지만 약간 감해서 포상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자진신고 감면제와 포상제의 결합을 좀 보완을 두 개를 결합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위 소관업무 말고 다른 부처들도 이 포상제도 가지고 있는 거 많죠. 똑같이 고민해서 최대한 포상을 올리고 정부가 손해를 볼 정도만 아니라면 포상은 과감하게 제한 없이 일정 비율로 해주고 최저선도 보장해주고 가담자도 면책 또는 감면 그리고 포상도 약간의 감을 하되 당사자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좀 다른 부처들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 말씀 주신 대로 상한을 없애고
그다음에 부당이득의 30%까지 미국이랑 동등의 30%까지 저희들은 했고요. 요거 지금 저 입법 예고해서 저희 최대한 빨리 해서 한 5월 말 정도까지 하고 지금 신고에도 특례가 지금 신고에도 그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게 그 특례까지도 해놨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범이 아닌 경우에는 가담자 같은 경우는 처벌에서 면책, 그다음에 또 포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거를 비율을 정해주면 50% 이상은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럼 그 얘기한 김에 지금 부당 이득에게 물론 이제 실제 환수된 금액의 비율을 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부과는 했는데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부가액을 기준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저 금액은 지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가액의 일정 %는 부과 당시에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환수된 금액은 소위 잔금으로 다 지급하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요. 정부 재정에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냐면 과징금은 부과했는데 실제 징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제도를 바꿔서 확실하게 징수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고요. 대신 안 돼도 최소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또 지급하는 그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300만 원, 500만 원 최저로 하되 일단 부과하면 부과된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뭐 5%는 미리 지급하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환수된 금액을 국가재정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그럼 별도 기금 형태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정 불법 행위를 막는 사업의 재원으로 좀 쓰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기획을 좀 해보시고요. 아까 주식 관련해서 부당 이득 얘기를 했는데 부당 이득 안 한 경우에도 원금도 지금 몰수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금액을 몰수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잘 안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그런 경우에는 원금 투자금 주가 조작에 동원된 금액도 지금 몰수하게 돼 있잖아요. 예, 자본시장법에는 원금을 몰수하게 돼 있는데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인가 뭐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원금을 거기서 빼잖아요. 반영하지 않고 수익만 반영을 해서 그 법을 이제 법 쪽에서 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도 몰수하는 조항인데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하면 그 원금에 대해서도 포상을 해주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그런 거 부당한 건 아니지만 그걸 다 취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권장하는 측면에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하는 경우에는 그 몰수된 금액의 일정 부분도 포상금으로 주는 걸로 부당 이득액이 몇 %만 하지 말고요. 네, 하여튼 법적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법제처장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그 국민생활 필수품 관련해서 그 지금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생계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근로자 생계비 조사 대상 품목들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속옷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속옷 같은. 속옷. 지금 대통령님 조금 저희 논의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논의 중에 일종의 개혁을 정상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전 분야로 좀 정리해 보자 그러셨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 국가 정상화 내지는 사회 정상화로 개혁을 정상으로 첫째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원래 사실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설보다는 실제로 실현을 강제하는 강화를 해서 실제 실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신고와 경제적 어떤 제재의 강화를 통한 방법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어떤 위법을 못하게 하려라 엄두를 못 내게 할 정도의 대대적인 경제의 강화로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이 그런 과정에서 신고를 활성화하고 당사자의 경우는 면책하고 당사자가 해당될 경우에는 차등 포상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이 기존의 헌법 존중 TF에서도 이런 것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지금 저희 국정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 부분에 지적해 오신 것들이 좀 종합되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저희가 정리를 총리실에서 할 테니까 모든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 중에 이런
위법 내지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모든 걸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종의 사회 정상화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리해서 취합해서 저희가 다시 그거를 한번 좀 일관성을 갖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죠. 국가정상화위원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누군가 좀 객관적인 사람한테 맡기고 정부에서 적극 지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개선을 법무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먼저 법무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개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2020년 대비 약 4.5배 증가한 1617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적 건수는 3,300건 이상입니다. 이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보복범죄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형사 절차 통지 제도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석방, 출소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여 보복범죄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구속, 석방 등 구금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통지하고 있으나 기관 간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동화하여 신속 정확하게 통지하겠습니다. 또한 형사사법 포털 등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 출소 등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등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법무부 내 관련 인력 지원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치 확인 장치 제공 등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제도를 안내받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배정되어 있지만 현재 인력이라든가 유관기관의 참여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스토킹 범죄 잠정 조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 잠정 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에 불과해갖고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정 조치 기간과 기간 연장 횟수를 상향하여 형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보복 범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제공되어 피해자가 대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6월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모바일 앱 지도상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모바일 앱은 개발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교제폭력 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도입하고자 관련 입법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관리를 위해 전자감독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현재 전자감독관 1인당 관리 대상이 20명 수준인데 인원을 10명까지 줄여 국제 수준에 맞는 밀착 관리들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부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강화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진행하시죠. 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장관입니다. 이어서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밀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 교제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온라인 괴롭힘과 신상정보 유포까지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일상 전체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부터 사건 발생 시 1366 상담을 통한 긴급 지원, 보호시설 연계, 법률 구조, 치료 회복까지 전 주기에 걸쳐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2차 피해 방지 등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SNS 등에 유포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국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신속히 삭제 지원하겠습니다. 반복 신고 등 피해 재발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인지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 체계를 발동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피해자들이 존엄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보호 조치 미흡으로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언론에 나던데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권한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성평등가족부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실 때 조금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 경제활동 및 경력 단절 예방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절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여성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지난해 개정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은 감소 추세이지만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경제는 디지털로 대전환되면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일과 삶을 이어갈 때 국가 경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그간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 즉 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 여성에게는 초기 진로 설계를 촘촘히 해주고자 합니다. 30, 40대의 경력 단절이 우려되는 여성은 1:1 사례 관리를 통해 경력을 지속하도록 돕고 50대 이상 여성은 지역사회 일자리 적극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인력 양성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과 신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훈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13,000명의 경력부 여성들에게 고부가 전문기술, 기업 맞춤형 등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력 단절 발생 가능성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직기에는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임신 육아기에는 직장 복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중단 없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평등하고 가족 친화적인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 개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재 7천여 개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가정 내 맞돌봄이 가능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근로자 만족도와 기업 생산성이 모두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의 여성 고용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에 대한 협조 사항입니다. 경총과 상공회의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지역 내 일자리 유관 기관이 경력 단절 예방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와 외국인 채용시 사증, 체류 우대 등 부처별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주십시오. 자, 고용노동부 장관 이어서 하셔야 되겠네요. 노동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일터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간다는 기치 아래 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추진 경과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부모가 함께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습니다. 맞돌봄은 여성 고용을 확대하는 열쇠입니다. 남성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성에게만 부여되었던 유사산 휴가를 남성 배우자까지 넓히겠습니다. 둘째,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하도록 노동자에게는 시간 주권을, 기업에게는 촘촘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녀의 등하교를 함께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올해부터 도입하여 추진 중이고 8월부터는 방학, 입원 시 주 단위로